예, 모 PD의 모야 그 첫 회를 방송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 이곳은 의성, 제가 발음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또 첫 지역이 의성이라고 해서 그런데 오늘 또 첫 출연자께서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데 오늘 좀 난감하긴 한데 김희국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21대 국회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사실은 여야 간에 네, 뭔가 국민들 기대와는 달리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1대 국회를 맞는 각오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역구 주민들이 반드시 농수산위원회하고 국토교통위원회 둘 중에 번갈아 가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위랑 농수산이 두 개 중에서 번갈아 가게 될 것 같고 21대 국회는 개헌도 하기 전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은 여당에서는 당장 헌법 개정, 또 토지 공개령, 전국민 고용보험화, 또 기본소득 실시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들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년 내내 수세에 처할 우려도 있고 반면에 이제 2년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어떻게 잘해서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 오연호 씨와 조국 씨, 네. 그러니까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럼 과연 이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은 보수 집권 플랜이 있긴 한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아직 보수 집권 플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명이나 되는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게 비대위원장을 초치해서 비대위에 대선 준비를 맡겨버린 그런 꼴이 돼서 참으로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지금 출범해서 사실은 정치적 이슈를 양산하고 있고 네. 이런 정치 담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반대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반대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출범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현재까지는?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적어도 찬바람이 불 때까지는 지켜보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희망해서 초치한 비대위 원장의 이 능력과 또 성과를 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당연히 적극적인 지지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를 평가하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김 비대위원장의 언행이 파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수의 개혁이라는 것은 보수의 핵심입니다.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재상이 그 군국주의의 지독한 보수주의자가 소위 지금 말하는 사회 안전망인 연금, 재해, 의료, 실업보험 제도를 도입해서 인류 최초의 복지국가 모델을 완성한 분이 철저한 골수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는 한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수구가 아니고 언제든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체제와 제도와 가치를 바꾸는 것이 보수입니다. 보수가 과거의 가치에 몰입을 해서 수구 꼴통으로 몰리게 되면 그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독일의 복지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의 나갈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지난 4년 동안은 어쨌든 원외에서 활동하셨는데 예. 그때 바라봤던 그 미래통합당의 모습 뭐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어땠습니까?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는 늘 국민들의 여망 또 국민들의 아픔 이 두 가지에 천착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이 물고기라면은 우리 국민들은 물입니다.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물고기는 살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4년간 우리 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그 결과는 선거에서 참패로 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망스러운 지난 20대 때 국회, 내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뭐 바꿔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각오를 굳게 가지고 이렇게 입성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산업화에 성공한 세대, 그리고 1987년 체제로 일컬어지는 민주화 세대,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습니다. 에코 세대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좌절, 그리고 그들의 여망을 우리 미래통합당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121석의 자리에 겨우 20석을 얻었으니까 이거는 전멸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근본적으로 네. 우리는 당의 철학, 당의 전략, 당의 전술 전부가 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당선인 워크숍 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좀 화제였어요. 네. 이것이 과연 보수 쪽에 이렇게 몸담고 있는 의원께서 하실 말씀인가? 과연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실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단편적이지만 그 키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 삽질, 예, 문제도 모르고 답을 적었다, 네, 달나라 이야기다. 예. 뭐 이런 좀 말씀을 하셨던데 예. 앞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하신 말씀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근거는 두 가지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이재열 씨가 쓴 책 제목이 좀 도발적입니다만은 다시 태어난다면 대한민국에 살겠습니까? 네. 그분은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을 3불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치권이나 사회제도 전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불신, 네. 그리고 고도 성장이 끝난 다음에 저성장에 몰려버려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불만, 네. 그리고 과연 나는 노후가 안정되어 있을까? 나의 미래는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삼불이라는 것이 불안과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통합당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기동이라는 30대 서울대 경제과 출신 신중산층 계급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흙과 벽처럼 10대 90의 사회로 나누어져서 넘을 수 없는 벽 이쪽에 있는 계층과 저쪽에 있는 계층이 흑백의 단층처럼 나누어져 있고 그들이 느끼는 좌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여망을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전혀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는 달나라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문제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앞서 말씀드린 비스마르크가 그 철저한 보수주의자가 4대 보험을 도입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가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공산주의로 변질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사회의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기술 인력들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전망을 친 거고, 두 번째는 시장경제 보수주의 국가가 공산사회주의로 물들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도 건강한 대한민국 완성된 보수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스마르크가 했던 그런 격렬한 새로운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좀 파격적인 발언을 했을 때 네. 그 동료 의원들이나 그 당내 반응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놀랍고 신선한 발언이다라고 환희에 작약하는 분도 계셨고, 말은 맞는데 저기에 동조를 할까 말까 웃을까 말까 하는 분도 있었고, 야 이거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고 무지개 빛깔이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사이 이 책이 덩샤오핑 평전이라는 책인데 네.
지금 이 책을 보면 아주 정독을 하셨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이 책은 대충 몇 번 정도 보신 것 같아요? 한 10번은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볼 때마다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명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읽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맹이 없이 과장 섞인 구호를 남발하지 마라.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홍이고 하나는 전인데 하나는 이념이고 하나는 실전이죠. 그래서 덩샤오핑은 늘 실사구시라는 말을 중요시하면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는 쥐를 잘 잡아야 훌륭한 고양이지 모양만 아름답다고 해서 그거는 고양이가 아니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애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회에도 좀 어떻게 발전을 위해서 이분의 사상이나 이런 것을 좀 적용한다면 어떤 쪽으로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송두리째 바꿔야 된다. 네. 사교육 시장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만큼 교육 제도가 잘못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87% 간 나라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45%입니다. 일본도 50%가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을 대부분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50% 이상이 직장을 못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왜 대학을 갔냐고. 그래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벚꽃 피는 순서부터 대학이 다 문 닫는다고 요란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학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 대학을 안 가고 걔들이 창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훨씬 높다고 보죠. 이거는 시장의 경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 자녀의 조기 유학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한때는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말이 나올 정도로 10만 명의 이상이 해외로 나갔지만은 결국은 그게 소용없다는 것이 스스로 입증돼서 지금은 2만 명도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분야를 반드시 한정해서 꼭 필요한 분야를 하고 그렇게 대학교 다 갈 수 있도록 그 비싼 세금 다 집어넣어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185조 집어넣었는데 출산율이 늘었습니까?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은 30만 명도 못 채우는 이런 엉터리 같은 정책을 우리는 펴왔고 거기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세대 중에 2030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표를 얻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버리는 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수도권의 2030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을 갖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사실 지금 현재 정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과거 뭐 우리 보수 쪽에서 집권을 했을 때도 예, 책임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때부터 구축된 시스템이 현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예, 희망을 잃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너무나 구조적이고 오래된 문제인데 아까 뭐 독일 얘기를 자꾸 하셨지만 예. 답은 없는데 뭐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준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기본적으로 제가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면서 세대 간의 공평성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럼 내가 묻겠다.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파일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기득권층이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도 65세 이상 출마 금지하고 3선 이상 금지하고 국회의원 세비도 국민 중위소득인 4인 기준으로 450만 원, 3인 기준으로 350만 원 받으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입으로는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도 실천을 안 한다면 그거는 공연불인 거다. 그래서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케티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득 격차는 문제가 아니다. 자산 격차는 진짜 문제다.
기본소득은 웃기는 이야기다. 젊은이들에게 기본 자산을 보유를 하도록 해서 그들도 동일선상에서 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고 좋은 대학교 나고 좋은 직장을 가진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직장 자녀들하고 출발선상부터 틀려버리는데 걔들 보고 어떻게 노력해서 끄트머리를 맞추고 걔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5천만이 10,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우리만 살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태어나고 또 살아가고 태어나고 살아갈 텐데 걔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조 시대 때 나는 양반으로 태어나고 너는 평민으로 태어나고 너는 종놈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차별 의식을 갖는 세습 사회가 된다면 누가 희망을 가지고 누가 국가에 헌신하겠냐는 거죠. 그 문제를 70년 전인 6.25 사변 때는 다 똑같았습니다. 옆집에 뭐 아무리 차이가 나도 쌀 비율이 보리 비율보다 얼마나 더 높은 차이였지만 지금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상상할 수 없는 벽이 생긴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젊은이들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좀 고민들 뭐 SNS나 이런 창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접하시는가요? 아니면 주변에 좀 젊은 보호자진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얻으시는가요? 저는 간접 경험보다는 이제 직접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접 만나서 네. 또 제가 일했던 직장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단체 협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표죠. 통계청의 지표, 또 아까 말한 조기동이 쓴 책이나 또 서울대 교수가 쓴 이재일이 쓴 그런 표는 굉장히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추상적이고 환상은 저는 품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득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사는데 그중에 2천만이 집이 있고 그중에 1,000만 가구가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100만이고 강남이 10만 가구인데 강남에 30평짜리는 25억 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년에 3,600만 원에 30년 벌어야 돈 10억인데 걔들 보고 어떤 희망을 여러분이 말할 겁니까? 여러분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당에서는 전월세 보호법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동산 3법이라 해가지고 자 일단 전세 월세 주는 사람은 다 신고해서 소득세를 내고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 둘째로 임대료 상승은 5%로 제한한다. 세 번째로 계약갱시 청구권을 설립을 해서 2+2 2년 살다가 2년 더 살고 싶으면은 제대로 사는 사람이 2년 더 살겠다고 한다면은 집주인은 들어줘야 된다. 그게 부동산 3법인데 우리는 세 법이 나왔어요. 하나는 1인 1가구 주택은 종부세를 면제해 줘야 된다는 법이고 또 하나는 6억에서 9억이 종부세 대상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가지고 그것도 나이가 들거나 소득이 준 사람한테는 세금을 경감해 줘야 된다. 또 하나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법안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물었습니다.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입니까? 전세 305만 명, 월세 47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870만 명이 넘는 법안의 효과가 있고 대한민국에 종부세 내는 사람 몇 명입니까? 서울 시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은 23만 명입니다. 전국에 기껏해야 38만 명의 총 세액이 4,430억입니다. 48만 대 800만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 지역구에 그 국회의원이 내는 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통합당이 제1야당이고 103명이나 되는데 그게 대표 법안이 돼서는 안 됐다고 저는 말씀드린 거죠. 왜? 수치 때문에.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800만 대 40만 명은 전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보다 더 큰 편차가 난다는 거죠. 개인의 의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당대표 정책위장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과연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을 수 있는가 깊이 천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의 그 보수 쪽은 자유시장 경제 뭐 이런 네. 쪽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그 뉘앙스가 읽어보니까 경제적 평등, 그 공정성, 약간 왼쪽에서 얘기하던 그런 개념도 또 이렇게 툭툭 던지시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이긴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인간이 창조해낸 모든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5천년 정치사는 자유의 쟁취,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평등은 그 자유 확대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평등해야만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갖고 있죠. 평등을 안 하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전제주의고 1인 독재나 아니면 소수 집단이 통치하는 국가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불평등입니다. 우리 몸이 약해지면 감기가 오듯이 대한민국도 지금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면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바이러스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자유의 확대이고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는 평등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회의 균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100m를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50m 앞에서 출발을 시킨다면 그거는 기회 균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고향이 안동인데 예. 노동자로 평생 사셨는데 예. 의원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안 내력이 엄마는 좀- 평생 그 탐리서 농사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의성중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뭐 미술이나 이런 걸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고등학교 시험 쳐서 떨어지고 또 재수해가지고 학원 가서 배워서 또 가고 예. 그래서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직접 농사도 그럼 지을 수도 있습니까? 짓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뭐 옆에서 봤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농사 지으면 안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손에 흙 안 묻히는 직업이더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소먹이러 가는 거 외에는 뭐 별로 농사를 직접 짓지는 못하고 예. 아버지가 늘 공부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사실은 의원님 지역구가 너무 넓잖아요. 예, 예. 공간적으로. 예예 그 많이 힘드실 걸로 이제 저도 추정이 되는데 예예. 지금 이 지역의 가장 제1의 현안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통합신공항 건설입니다. 최근에 국방부 차관이 지역에 왔다 갔죠. 예, 어제하고 아래 9일 10일 날 예. 박재민 차관이 오셔서 지사님, 시장님 두 분 군수님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네. 7월 10일 날 결론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입장은 단일 후보진 후보는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셨고 또 그렇게 지역에 전달하고 간 걸로 아는데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의원의 입장은 사실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는 아주 애매한 입장 아니십니까? 못 들죠. 어떻게 편을 들 수 그럼 있겠습니까? 국가를 설계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될 대선적인 차원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보관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군의군과 의성군의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고 K2 비행장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 이전 문제입니다. 당연히 국방부가 군사시설 이전에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있어야 된다는 특별법 8조 2항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7월 10일 날 결론이 나면은 그 결론에 따라서 최선이 될지 차선이 될지 방안을 찾아서 반드시 경북 북부 지역에 군공항, 민간공항, 배후도시, 연결철도, 연결도로를 만들도록 할 생각입니다. 어느 한쪽은 좀 이렇게 불만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다 좋은 거는 없습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싫고 한쪽이 빛이 강하면 한쪽은 그림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정치 행위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예. 결정이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아까 비스마르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윈스턴 처칠도 그 철저한 보수주의자가 귀족들의 특권 박탈에 찬성했습니다. 보수는 수구 꼴통이 아니고 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는 정치 이념이라고 생각하고 공항 문제도 그렇게 풀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경제 쪽도 당연히 큰 충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OECD 국가 중에는 조금 덜하긴 한다고는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의원님께서는 SOC 뉴딜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뭐 저는 사실 그 두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정책 간의 차이를 잘 모르겠던데 네, 네.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제 뉴딜이라는 게 1929년도 미국의
공황이 발생된 다음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실업자 구제의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뉴딜 대응책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TBA라고 테네시 밸리 어소리티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초대형 토목 사업을 한 내용이 바로 뉴딜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뭐 여러 가지 붙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현란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이 이야기했던 녹색 성장이나 창조 경제나 초이노믹스 그런 허접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죠. 옛날 중국의 황제들은 기근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전쟁이 나오게 되면은 국민들의 돈을 그냥 줄 수가 없어가지고 벽돌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길 때 월급을 줬습니다.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 하에 대부분 그 시간제 단기 근로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낚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생선을 집어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스킬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랍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임무는 자기 아들과 딸에게 먹고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버지의 임무다. 만약에 딸이 먹고 살 길을 모른다면 아버지가 의무를 게을리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거는 단순히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의원님과 지금 이 자리 이전에 사실은 한 번도 의원님과 인사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예. 뭐 보수주의자 이런 그 이념적인 호칭보다도 예. 실용주의자 그리고 예. 그 우리 그 정약용 선생님을 비롯한 그런 실학자 예. 그런 분 같다는 이미지가 드네요. 예, 뭐 저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저 말이 아름다우면은 실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중지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념론자나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혐오합니다. 뭐 좌우명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실사구시. 아 역시 그런 쪽인가요?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은 못해줄지언정 충분히 들어줄 귀는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꿈꾸는 세상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민동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라고. 그래서 저는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여망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 또 시민들은 사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도 무관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한데 네, 예. 일단 여의도만 가면 사람이 돌변을 한다. 가기 전에 돌변하죠. 선거가 끝나면 바로 돌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예.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할 텐데 예. 뭐 어떤 것을 계속 경계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습을 변하지 않도록 애쓰시는 거예요. 벌써 변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루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표본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매 시간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 저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또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몸 속에 우리 DNA 속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걸 극복할 요인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유발 할라리가 지난 5,000년간 인간을 괴롭힌 3대 요인이 전쟁, 그다음에 질병, 가난 이렇게 진단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과거보다는 늘 나은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창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예기치 않는 질병이 와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우리 몸속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DNA가 내장이 되어 있다는 신념으로 서로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 지혜와 또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시다. 고맙습니다. 네. 네.